네, 잘 쉬었습니까? 자, 다음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정신 건강에 대하여 하고 있었는데요. 앞 시간에 정신장애의 개념까지 했고요. 이제 정신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신장애의 유형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 분류를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유형이에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장애 네,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DSM-5는 정신장애 진단의 통계 별남을 DSM-5라고 하는데요. 이 DSM-5에서는 다른 정신장애 분류로 보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 DSM-5라고 하는 거 이게 점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지금 DSM-5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장애 분류로는 첫 번째 신경발달 장애가 있고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정적 장애가 있고요.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바이폴러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가 있고요. 우울 장애가 있고요. 불안 장애가 있고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있고요.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있습니다. 또 보시면 해리성 장애가 있고요. 신체 정상 및 관련 장애가 있고요. 흡식 및 섭식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 배설 장애가 있고요. 수면 각성 장애가 있고요. 성기능 장애가 있고요. 성불편증이고요.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가 있고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성격 장애, 그다음에 마지막 성독착 장애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DSM-5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 병이 발생할 확률 이 말입니다. 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완된 적이 있는 비율은 27.6%예요. 4분의 1이 넘죠. 약 3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이상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거죠.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7.6%, 27.6%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미 그러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4명 중에 1명보다 더 많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2001년, 2006년, 2011년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알코올 사용 장애 15.9%, 16.2%, 13.4% 올라가다가 약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코틴 사용장애, 담배죠. 10.3%, 9%, 7.2%. 담배는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신병적 장애는 1.1에서 0.5, 0.6,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분장애가 보시면 기분장애가 4.6%에서 6.2% 올라갔고요. 2011년에는 7.5%로 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장애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보세요. 불안장애 8.8%, 6.9%, 8.7%, 뭐 거의 변화 없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정신장애 30.9%, 3.2%, 27.6%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했을 때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정신장애에서 니코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했을 때 약간 상승했지만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거의 변동성이 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약간 올라가는 추세는 있지만 거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국내 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에 보면 이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남자 207만 597명이고 여자 280만 2958명으로 총 487만 3160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시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다. 약 80만 명 많으니까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알코올과 니코틴이었고요.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경우에는 남자가 109만 8천이고요. 여자가 258만이라고 봤을 때 무려 15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남자의 많은 숫자가 알코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담배, 니코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는 이 알코올 장애가 또 니코틴 장애가 덜하다. 그래서 이 숫자 여성은 오히려 다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월등히 알코올과 니코틴이 많다고 한다면, 특별히 알코올이 많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다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200만 명과 280만 명, 80만 명만 수준이었지만 담배와 술을 빼버리니까 여자가 150만 명이 많은 월등히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일반인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알코올 사용장애나 니코틴 사용장애 이외의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알코올 사용장애나 니코틴 사용장애 이외의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음.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네. 여자도 물론 있지만 남자가 월등하게 우리나라에 알코올이 많다라고 하는 거. 물론 지금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술을 먹는 것이 점점 더 우리나라 알코올 소비량이 좀 더 줄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줄었지만 보시면 월등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등.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정신장애의 1년 유병률 및 추정 환자 수를 보시면 모든 정신장애에서 유병률 남자 16.2%, 여자 15.8%, 전체 16%, 추정 환자 수는 약 300만 명, 여자도 거의 뭐 300만 명, 그 다음 추정 환자 수는 약 577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니까 남자는 11.5%, 여자는 15.5%. 무슨 말이에요? 남성이 니코틴 사용 장애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니코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6.1%밖에 안 돼요. 1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258만. 남성이 다른 말을 하면 니코틴과 알코올 사용 장애가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남자는 6.6%로 118만 명에 비하여 여자는 2.1%로 37만 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적 장애는 남자는 0.2%로 3만 6천 명에 비해 여자는 0.5%로 9만 명입니다. 한 3배 정도 많은 걸 볼 수 있죠. 기분 장애로 본다면 남자는 2.3% 41만 4천 명인데 여자는 4.9% 88만 명. 2배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장애는 남자는 3.7%로 66만 명인데 비해 여자는 9.8%로 177만 명. 그러니까 여성이 불안 장애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알코올이 월등히 많고 여성은 이렇게 불안 장애나 기분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4절 정신보건 서비스 추진 방향입니다. 정신보건법에는 국민정신건강정지를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인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보면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도 기꺼이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진에 힘써야 된다.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예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증 정신질환 치료 수준 향상 및 재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한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 수준을 높이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 그런 개입하는 조기 개입하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신보건 서비스의 추진 방향이 이제 표로 나타나 있는데요.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는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정신건강 정신시설 이용을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정신건강정진센터 기능 강화, 학교, 직장, 사회복지시설 연계체계 구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 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에는 부정적 입원을 축소시키고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확충하고 알코올이나 인터넷 도박 중독 치료, 상담 기반 구축을 하는 것에 있고요. 전문 인력 양성, 인권 교육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에는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 체계하고요. 노인 자살 예방 인프라의 구축을 해야 되고요. 학생 청소년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관련 유해 정보 차단 및 보도 방식 개선에 초초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대책 방안입니다. 자, 정신건강 문제의 대책 방안. 첫 번째, 인식 전환 및 권익정진 도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에 대하여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에 대하여 뭐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다른 편견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감기 걸렸구나. 아이고 안 됐네.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감기는 뭐 나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정신질환도 그렇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좀 아프구나.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사실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편견이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정진시키는 것에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에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돌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치료를 받고자 하거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는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기 발견.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 정신질환도 빨리 발견해서 약을 먹거나 하면 상담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모든 병이 마찬가지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그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도 질환이에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보건시설 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어떤 정신보건시설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둡고 그래요. 무거워요. 우리는 어떤 정신보건시설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TV나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 보면 좀, 하여튼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실 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런 거 국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하게 예,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편중 극복을 도모해야 된다. 근데 서비스 대상이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들을 어떤 편중되게 만약에 선정하고 돌본다고 했을 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문제들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더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 내지는 상담의 영역들이 굉장히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뭐 많은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달 체계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정보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정신질환자에게 전달해주는 그 전달 체계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도움을,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전달 체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고 강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일곱 번째는 일관된 정신건강 정책을 요구한다.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시장이 바뀌거나 했을 때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의 정책이 계속 바뀐다고 한다면 또 어려워지겠죠. 일관된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관된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공황장애 점점 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도 이 정신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병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병인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여러분 권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